평생토록 자유를 원했는데 막상 완벽한 자유가 주어지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막막할까요?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 자유는 왜 늘 불안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의 통찰을 빌려서 자유랑 불안이 왜 그림사처럼 붙어 다니는지 그 관계를 좀 제대로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힌트도 얻어보고요. 맞아요. 시작은 저희에게 자료 보내주신 분이 언급한 한 67세 여성분의 이야기예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다 독립해서 이제야말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얻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꿈에 그리던 자유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고 오히려 가심이 답답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하셨대요. 바로 그 지점, 그게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목했던 인간의 핵심 조건인 거죠. 아, 보통 자유라고 하면 그냥 제약이 없는 상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자유의 절반만 본 거예요. 실존주의는 그 이면, 그러니까 자유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까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의무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아,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네, 그러니 불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불안의 정체를 처음으로 깊게 파고든 사람이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군요. 불안의 발견자라는 별명도 있던데요. 맞아요.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의 철학이 아주 개인적이고 정말 절절한 고통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네, 기르케고르에게는 레기네 올센이라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우울과 어둠 때문에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결혼 직전에 파혼을 선언하죠. 네, 이게 레기네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막 합리화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결정한 다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잘한 걸까? 그냥 결혼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후회와 의심에 밤마다 시달리고 혹시 길에서 레기네를 마주칠까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미치도록 보고 싶어하는 완전 모순된 감정 속에서 산 거죠. 바로 그 끔찍한 경험 속에서 키르케고르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요. 아, 인간은 가능성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구나. 반응성 앞에서요?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높은 탑 비유를 들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높은 탑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당연히 떨어질까 봐 두렵겠죠. 그런데 동시에 아주 기묘하게도 스스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가능성 때문이에요. 실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네, 이 선택 가능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의 근원이라는 거죠. 만약 발이 묶여 있거나 안전그물이 있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0%라면 불안도 없을 거예요.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현기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남겼죠.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67세 여성분이 느낀 불안은 이제껏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삶이라는 정해진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정답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광장 앞에 섰기 때문에 느낀 자유의 현기증이었군요. 정확해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오는 어지러움인 거죠. 키르케고르가 말한 자유의 현기증이라는 게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오롯이 내 책임이라는 공포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책임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든 철학자가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였죠. 2차 대전이라는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요. 네, 맞아요. 그 시대적 배경이 정말 중요해요. 독일군이 점령한 파리, 매일 누군가 끌려가고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서 사르트르는 선택의 의미를 고민했죠. 그에게 찾아온 한 젊은이의 일화가 아주 유명해요. 이 젊은이의 형은 독일군에게 살해당했고 아버지는 독일에 협력하는 배신자가 됐어요. 유일하게 남은 가족은 늙고 병든 어머니뿐이었죠. 와, 딜레마가 엄청났겠네요. 형의 복수를 위해 조국을 위해 레지스탄스에 들어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나 하나만 바라보는 어머니 곁을 지킬 것인가.
어느 쪽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선택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는 지식인인 사르트르에게 답을 구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네. 그런데 사르트르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어요. 네가 선택해야 한다. 네가 선택해야 한다. 젊은이가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냐고요? 라고 되물었지만 사르트르는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 답은 누구도 줄 수 없다. 신부에게 가도 그 어떤 권위자에게 가도 마찬가지다. 선택은 오직 너의 몫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너의 것이다. 와, 정말 막막하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대답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바로 실존주의의 핵심이에요. 내 인생에 정답은 없다는 것. 아, 그 어떤 신이나 국가, 이념, 심지어 철학자조차도 내 인생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다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요. 선물 받았다가 아니라 선고받았다? 음. 마치 형벌 같다는 뉘앙스네요. 바로 그거예요. 자유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형벌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을 거부할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택을 거부할 자유가 없다. 네. 나는 아무 선택도 안 할래 라고 드러눕는 것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한 결과가 되니까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선고. 이게 비단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65세 정년퇴직한 남성분의 사례가 딱 그랬어요. 어땠는데요? 40년 동안 회사가 정해준 스케줄, 즉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틀 안에서 살았잖아요. 가끔은 지겹다고 불평도 했지만 사실은 뭘 해야 할지 명확했기 때문에 편안했던 거죠. 그렇죠. 정해진 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그 틀이 사라지니까, 즉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라는 선고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 거죠. 네. 그 지점에서 사르트르의 또 다른 핵심 명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가 등장해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칼을 생각하면 쉬워요. 칼리요? 네. 칼은 무언가를 벤다는 본질, 즉 용도가 먼저 정해진 후에 만들어져서 존재하죠. 본질의 실존에 앞서는 거예요. 아, 하지만 사람은 반대라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은 의사가 되기 위해나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같은 어떤 용도를 부여받고 태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세상에 툭 던져지듯 존재하죠. 이게 실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후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만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개념이 한편으로는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는 엄청난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되게 잔인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내 삶이 이 모양인 건 결국 다 내 선택의 결과고 내 책임이다 라는 뜻도 되니까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만 들으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생각에 너무 절망적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내 선택이란 말인가? 이런 반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네, 바로 그 지점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철학이 아주 중요한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이데거는 뭐라고 했나요? 하이데거는 인간의 조건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첫째는 피투성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뜻이죠. 내던져졌다. 네.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의 특정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주어진 환경, 내 의지와 상관없는 조건들이 바로 피투성입니다. 자료에 나온 70대 할머니가 가난한 환경과 불행한 결혼을 원망하는 건 바로 이 피투성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아, 그 부분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군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하이데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중요한 두 번째 측면이 있거든요. 바로 기투성입니다. 기투성. 우리는 그렇게 내던져진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다시 내던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주어진 조건을 딛고 선택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기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자료에 나온 68세의 은퇴 교사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기투성의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교사로서 정년 퇴직했다는 사실은 그분이 원치 않았지만 주어진 상황, 즉 피투성이에요. 그래서 처음 1년은 무기력하게 보냈죠. 네. 하지만 어느 날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 퇴직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자원봉사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자신을 던진 거죠. 아, 바로 이게 기투성입니다. 주어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딛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내던져진 존재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내던질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알면서도 이 자유와 책임의 무게가 너무 버거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난 어쩔 수 없어. 환경이 이런데 뭘 어떡해. 라고 말하면서요. 사르트르는 바로 그런 태도를 자기 기만, 배드 페이스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 기만. 네, 나는 선택권이 없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유가 주는 불안과 책임의 무게로부터 도망치려는 태도예요. 그 유명한 카페 웨이터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사르트르가 관찰한 어떤 웨이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걸음걸이, 말투, 몸짓 하나하나가 너무나 완벽하게 웨이터다워요. 마치 로봇처럼요. 네. 사르트르는 이 웨이터가 왜 저렇게까지 연기를 할까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죠. 그는 나는 웨이터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함으로써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의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웨이터 비유는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 웨이터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왜 자기 기만이라는 부정적인 말이 되는 거죠? 그냥 프로페셔널한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직업에 충실한 건 훌륭한 태도죠. 사르트르가 비판하는 건 프로 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웨이터라는 사회적 역할을 자기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해서 나는 이것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 사실 그는 언제든 웨이터 일을 그만두고 작가가 될 수도 여행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불확실성과 실패의 가능성이 두려우니까 아예 나는 그냥 웨이터야. 내겐 다른 선택지는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안전한 역할 뒤에 숨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어. 나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 같은 우리 일상의 수많은 변명들이 사실은 이 웨이터의 자기 기만과 똑같은 거군요. 그렇죠. 정말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패가 두려워서 안 하기로 선택한 것인가? 실존주의가 던지는 이 질문이 정말 불편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네요. 맞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더 절실하게 다가오죠. 젊을 때는 나중에 언젠가라고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나중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존주의는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선택의 폭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결국 이 철학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자유는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선택하고 책임질 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타인이 정해준 역할이나 과거의 상처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철학을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좋죠. 첫 번째는 불안을 그냥 인정하기인 것 같아요. 불안은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유롭다는 증거니까요. 맞아요.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증거. 네,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자유의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인 거죠. 좋은 시작이네요. 두 번째는 핑계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환경 탓이야, 나이 탓이야 같은 말들이 떠오를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자기기만 하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하이데거의 말처럼 과거, 즉 피투성은 바꿀 수 없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 과거를 딛고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할지 기투성은 온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기. 인생을 바꾸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30분 산책을 해야겠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봐야겠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사르트르가 말했듯이요. 맞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입니다. 내 선택의 결과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남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건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바로 그렇죠. 불안 속에서도 도약하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되며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나는 철학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게요. 일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근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라면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